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안녕하십니까. 정어봉 소믈리에입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9세계 지역을 대표하는 프랑스와 신세계 지역을 대표하는 미국, 더불어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까지 다양한 산지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와인에 얽혀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와인 역사의 시발점을 알렸던 이태리로 떠나는 와인 여행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고의 혁신 양조자이자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안젤로 가야입니다. 안젤로 가야는 피에몬테, 즉 이태리 북서부 최고의 와인 산지에서 아버지 때부터 와인을 만들던 가문이었고 프랑스 보르도로 유학을 다녀와서 보르도의 현대적인 시설과 혁신을 보고서 바로 피에몬테의 혁신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혁신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하지만 안젤로 가야는 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르도에 225리터의 오크통을 도입한다라든지 왜냐하면 그 전에 이탈리아 피에몬테는 슬로베니아 아주 커다란 오크통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안젤로가의 혁신을 통해서 이탈리아 와인의 르네상스의 시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시칠리아부터 북부 지역까지 전 국토가 와인 산지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국제 품종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적합한 토착 품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개의 산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서부의 피에몬테와 북동부 지역의 베네토, 그리고 중부 지역의 토스카나 지역이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산지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1861년에 통일이 됐기 때문에 북부 지역과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들이 그렇게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에몬테 최고의 와인인 이탈리아 와인의 왕이라 불리는 바롤로와 이탈리아 와인의 여왕이라 불리는 바르바레스코, 이 두 가지 와인의 주품종은 이태리 피에몬테의 토착 품종인 네비올로입니다. 또 그 피에몬테 아스티라는 지역에서는 무스카시라는 품종으로 화이트 품종입니다.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 중에 국내에서 많은 판매량을 보인 모스카토 다스티가 바로 이 피에몬테 지역에 있습니다. 북동부의 베네토라는 지역에는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으로는 소아베라는 지역에 화이트 와인이 있으며 특이한 점은 바로 포도를 반건조해서 만드는 발폴리첼라 와인, 그 발폴리첼라 와인 중에서도 최고의 와인으로 꼽히는 아마로네가 바로 베네토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탈리아 최고의 프리미엄 와인입니다. 프랑스의 보르도가 최고의 생산량을 보이는 산지라면 이탈리아에서는 중부 지역의 토스카나 지역이 바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와인이며 이탈리아 최초로 수출을 이룩했던 바로 끼안띠란 와인이 이 중부 토스카나 지역에 있습니다. 끼안띠의 주품종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토착 품종인 산지오베제이지요. 같은 토스카나 지역에서도 몬탈치노라는 마을은 산지오베제를 똑같은 품종을 브루넬로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스카나 최고의 와인 중에 하나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몬탈치노 마을에서 재배하는 산지오베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와인 애호가들은 앞글자를 따서 BDM이란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이탈리아 와인은 프랑스 와인보다 역사적으로는 더 빨랐기 때문에 프랑스를 기준으로 많은 신세계 지역에서 재배하는 국제 품종보다는 각 지역별에 맞는 토착 품종 등을 재배하는 것이 이탈리아 와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젤로 가야와 더불어서 이탈리아 와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1978년도에 일어납니다. 토스카나 지역의 많은 혁신 생산자들은 왜 우리는 산지오베제를 가지고서 끼안띠와 같은
어떤 중급 정도의 와인반을 만드는 것이냐. 프랑스의 보르도의 1등급 와인으로 혹은 5등급까지 해서 그랑크루 와인들은 정말 높은 프리미엄 와인 시장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래서 몇몇 생산자들은 중부 지역에서 볼겔이라는 해안가로 가서 혁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토착 품종이 아니라 국제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과 카베르네 프랑 멜록과 산조베제를 블렌딩하면서 보르도 스타일의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4개의 와인 등급 중에 슈퍼 토스카나의 효시로 불렸던 사시카이아는 가장 낮은 등급인 비노다 따볼라라는 등급을 받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영국에서 있었던 전 세계 최고의 와인 컴피티션에서 1978년도에 사시카이아가 레드와인 최고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많은 생산자들이 사시카이아의 뒤를 따라서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의 2000년에 1등을 거머쥐었던 솔라이아와 2001년도에 1등을 바로 거머쥐었던 오르날라이아까지. 결과적으로 이태리는 1960년 이후로 많은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의 그랑크루 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하나의 프리미엄 와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로버트 파커는 메릴랜드주의 변호사였으며 여자친구를 따라서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와인에 빠지게 됩니다. 와인에 빠져서 변호사 일을 관두고서 와인 평론가의 길을 가게 되죠. 1978년도 발간했던 와인 애드보케이트란 잡지는 본인이 테이스팅했던 와인의 노트를 위주로 잡지를 발간하게 됐고 사실 크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2년 보르도의 빈티지를 가지고서 그동안 함께 일하던 평론가들은 그저 그런 빈티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로버트 파커는 확신에 차서 1982년도 빈티지는 추후에 시간이 흘러서 최고의 빈티지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버트 파커의 말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인 평론가의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그 와인 애드보케이트의 잡지의 발행을 위해서 무려 1년에 3만 병의 와인을 테이스팅했으며 그 전에는 객관적인 점수가 있지 않았는데 로버트 파커는 100점 만점의 점수 도입을 하게 돼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와인의 기준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파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평론가이자 와인 산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평론가이고 지금도 역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와인, 어떤 와인이죠? 네, 바로 칠레 와인입니다. 칠레는 앞서서 와인 산지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보르도의 유명한 와인 명가들이 칠레에 많은 합작을 하게 됩니다. 합작을 했다는 얘기는 프랑스의 아주 선진된 와인을 만드는 노하우들이 칠레의 산지와 잘 결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됩니다. 즉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브랜드 안에서의 가격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를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M사의 와인을 들게 되면 브랜드는 하나지만 내가 오늘 편하게 집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데일리 와인을 먹어야겠다. 한 10,000원대의 브랜드의 와인도 있고 오늘은 내가 좀 중요한 날이어서 가족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한 30,000원대의 와인을 마셔야겠다라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비즈니스를 앞두거나 오늘은 내가 10만 원 이상의 와인을 마셔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한 브랜드 내에서 다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하나의 브랜드를 인지하셨던 많은 소비자들께서 이런 칠레 와인을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04년도에 FTA를 가장 먼저 맺은 나라였기 때문에 FTA를 통해서 15%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수입 원가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면에서 국내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가장
많은 와인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고 한국인들이 칠레 와인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1등급 와인이었죠. 샤토모토 로칠들은 1945년부터 세계 최고의 화가에게 라벨을 맡기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8년도에 살바도르 달리, 1970년에 마르크 샤갈, 1975년 앤디 워홀, 1990년 프란시스 베이컨, 드디어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 화백인 이호환 화백께서 라벨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와인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까지 더해져서 1945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이 샤토모토 로칠드의 한 병씩의 컬렉션이 역대 최고의 가격인 홍콩의 2015년 경매 역사상 48억에 낙찰되었으며 그 48억이라는 가격은 한 병씩 나누게 되면 무려 7,200만 원이라는 역대 기네스북 최고의 경매가를 이 샤토모토 로칠드가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트 마케팅의 성공을 통해서 신세계 지역이었던 미국에서는 캐누드라는 브랜드가 가장 상위의 캐누드 아트 시리즈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호주에서는 프리미엄 와인 산지인 서호주 지역의 마가렛 리버에서 리우인 에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 역시 리우인 에스테이트 아트 시리즈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라벨 위의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아트 마케팅은 와인에게 있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샤토모토 로칠드는 이러한 성공을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고요. 바로 위대한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와인이란 무엇인가? 저의 주관적인 얘기보다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전 세계 최고의 와인 평론가였던 로버트 파커의 이야기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파커의 역작인 The Greatest Wine Estate라는 책은 로버트 파커 입장에서 각 나라의 최고의 와인 선지를 직접 본인이 가서 테이스팅도 한 테이스팅 노트와 많은 전 세계 와이너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로버트 파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와인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예술 작품에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없는 것처럼 몇몇 위대한 와인에도 어떠한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위대한 화가였던 피카소와 영혼까지 자기의 그림에 담았던 자화상의 대가인 렘브란트, 이런 앞선 화가들이 위대한 화가가 아니라고 딴지를 걸 수 없는 것처럼 또 위대한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와 최고의 밴드였던 비틀즈 역시 누구도 그들이 위대한 음악가가 아니었다고 딴지를 걸 수 없는 것처럼 와인 세계에도 1945년과 82년도에 샤토모토 로칠드, 1947년 생테밀리옹 최고 와인이었던 샤토 슈발블랑, 1947년 프랑스 포모롤 최고의 와인인 빼뚜루스, 그리고 1등급 와인 중에 강건한 스타일의 61년 라뚜루, 앞선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는 것처럼 이 와인들이 위대한 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와인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5번째 와인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각과 지적 호기심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향기와 풍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마실수록 맛이 더욱 좋아진다는 표현은 이 와인이 공기랑 접촉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합미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향기들을 발산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와인들은 숙성,
에이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합니다. 첫 강에 말씀드렸던 때루아의 개념을 기억하시죠? 때루아라는 것은 그 포도만이 가지고 있는 바람의 방향, 습도, 햇빛, 온도, 기타 모든 복합적인 개념을 때루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위대한 와인은 그 와인을 만들기 위해 재배됐던 포도의 때루아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일곱 번째, 탄생한 땅의 특성을 반영한다. 즉, 이런 위대한 와인들은 이런 공통적인 분모를 통해서 저희가 위대한 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6강에서는 앞서서 이야기 나누었던 다양한 산지와 포도의 품종,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 레스토랑 현장에서 어떻게 와인을 주문하고 어떻게 와인을 표현해야 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